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0년대 조선, 경성거리는 묘한 활기와 서글픈 그림자가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차가 덜컹거리며 종로를 지나가고 한쪽에서는 갓을 쓴 노인이 곰방대를 물고 걸어가며 다른 한쪽에서는 세련된 양장을 입은 이른바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이 커피향 가득한 카페로 모여들던 때였습니다. 그 낯설고도 화려한 풍경의 중심에는 조선을 통틀어 가장 유명했던 여인 중 하나인 윤심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여성들이 평균 150cm 정도였던 시절에 170cm에 가까운 훤칠한 키를 자랑했고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진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가진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당당함은 사실 아주 거친 자갈박 같은 어린 시절을 견뎌내며 만들어진 방어기제이기도 했습니다. 윤심덕은 1897년 평양에서 사남매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당시 개신교 집안의 분위기가 그러하듯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 능력이 거의 없는 무력한 선비 타입이었고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하거나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형편이었습니다. 어린 심덕은 동네 아이들에게 기독교 집안의 키 큰 가난뱅이 딸이라며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우리 식구들 다 호강시켜줄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특히 어머니는 심덕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이 발견하고 그녀를 평양 숭이어 학교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심덕은 찬송가를 부르며 서양 음악의 기초를 닦았고 노래할 때만큼은 가난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연 경기여고를 거쳐 총독부 장학금을 받고 일본 도쿄 음악학교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요즘으로 치면 국가대표급 엄친딸이었지만 성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신한 소프라노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시원시원한 인싸였거든요. 도쿄 유학 시절 남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쑥 나타나 나 배고픈데 밥 좀 사줄 사람? 이라며 호쾌하게 웃던 여장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온 건 1921년 여름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이 고국의 동포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겠다고 결성한 동우회 순회극단에서 그녀는 운명적으로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김우진. 전남 목포의 어마어마한 자산가 집안 아들이자 일본 최고 학부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천재 극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마어마한 배경 뒤에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야만 하는 압박과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앞에 고뇌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사실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진은 아주 예민하고 고집센 예술가 타입이었거든요. 이미 고향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낡은 가부장적 가치관에 숨막혀 하던 사람이었고 윤심덕은 그런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연습 도중 의견 충돌이 생기면 윤심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쳤고 김우진은 그런 그녀의 당당함과 거침없는 열정에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조선 순회 공연 중 숙소가 마땅치 않아 단원들이 고생할 때 윤심덕이 특유의 친화력으로 동네 이장님을 설득해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얻어오자 까칠하기로 유명했던 김우진이 처음으로 그녀를 보고 활짝 웃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냉정한 도련님 김우진과 불꽃 같은 여인 윤심덕. 두 사람은 조선에서의 일반 민중의 계몽 목적의 공연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외로움과 예술적 고뇌를 공유했습니다.
그 후 도쿄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윤심덕을 기다린 것은 화려한 무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성악은 너무나 낯선 장르였습니다. 공연장은 호기심 어린 관객들로 가득 찼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예술성보다는 서양 노래를 부르는 신여성이라는 구경거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꺼지면 그녀는 다시 동생들의 유학 비용과 부모님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방 공연을 다닐 때 아주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가족들에게 보낼 돈봉투와 해진 버섯 몇 켤레가 들어있었다는 짠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화제성만 높았지 그에 걸맞는 금전적 보상은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윤심덕은 조선에 돌아오 후 화제성으로는 조선 최고의 스타가 되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차를 마시기만 해도 부도덕한 신여성의 행보라며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고 특히 부유한 기업가 이용문과의 연문설은 그녀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윤심덕이 이용문에 첩이 되어 호강을 누린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윤심덕은 당시 이용문에게 동생의 유학 자금을 빌리러 갔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수치스러운 제안을 거절하며 홀로 눈물을 삼겼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돈에 팔려간 소프라노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녀는 가족의 생계와 남동생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926년 윤심덕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성악 공연만으로는 돈이 벌리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설 자리가 좁아진 데다 총독부로부터 조선 총독부의 전속 가수가 되라는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총독부 장학생으로 음악을 배웠으니 일제를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그에게 경제적인 안정은 얻을 수 있게 해줄지 모르지만 일제의 앞잡이 노름을 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총독부로부터 얼마의 시간을 얻고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대중가요 가수로 전향하여 일본의 니토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그녀는 이미 집을 나와 도쿄에서 방황하던 김우진에게 연락합니다. 우진 씨,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두 사람은 일본에서 재회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재회가 아니라 서로의 절망을 확인하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8월 1일 윤심덕은 오사카에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이 될 사의 찬미를 녹음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녹음실 현장에서 윤심덕이 원래 예정에 없던 사의 찬미를 부르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레코드사 직원이 당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워낙 비장해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이 노래는 사실상 그녀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가사를 부르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 비장함에 녹음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녹음이 끝난 뒤 그녀는 김우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녹음을 마친 윤심덕은 1926년 8월 3일 밤 김우진과 함께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연락선의 1등 객실에 올랐습니다. 당시 1등실 요금은 꽤 비쌌지만 김우진은 자신의 시계까지 팔아가며 두 사람만의 마지막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새벽 4시경 베가스 시마섬 근처를 지날 때 두 사람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김우진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양복과 시계를, 윤심덕은 자신의 가죽 구두와 치마를 정갈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메모를 남겼죠. 우진 심덕. 여기서 뛰어내림. 보급원이 마지막으로 본 그들의 모습은 갑판 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현해탄의 밤안개를 응시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실종 소식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문들은 호해를 발행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정사를 두고 연일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기묘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죽음을 가장하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악기점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존설이었죠. 심지어 어느 항구에서 윤심떡과 닮은 여자가 이탈리아행 배를 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답답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만이라도 자유로운 세상으로 탈출했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극에서 주목해야 할 진짜 결말은 그들의 육체적 죽음 너머에 있습니다. 윤심떡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주 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의 찬미 음반이 조선에 상륙합니다. 이 음반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선의 음반 판매량이 보통 몇 천 장 단위였던 시절에 사의 찬미는 무려 10만 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추금기가 있는 집 담장 밑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흘러나오는 윤심떡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겪었을 고독과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억압받던 시대 전체가 토해내는 신음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윤심떡의 죽음은 당시 조선의 청년들에게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가부장적 가문이 부여한 효녀라는 역할과 사회가 요구한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틀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예술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김우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줄 막대한 재산보다 자신의 펜 끝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한 패배자의 선택이 아니라 도저히 변하지 않는 거대한 벽에 몸을 부딪혀낸 가장 뜨거운 파열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윤심떡과 김우진의 이야기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를 매료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각자의 현해탄 앞에 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취업의 벽 앞에서, 누군가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안에서, 또 누군가는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죠. 윤심떡은 그 막막한 어둠 속에서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고 비극적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목소리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부서질지언정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라고 말이죠. 현해탄의 깊은 물속으로 사라진 두 사람의 영혼이 만약 생존설처럼 정말 이탈리아의 어느 따뜻한 햇살 아래서 다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그들이 파도에 휩쓸려 영원한 안식에 들었을지라도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서로의 손을 잡으며 느꼈을 해방감만큼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윤심떡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성악가의 이름을 넘어 자신의 운명에 맞섰던 한 인간의 찬란한 자국으로 남았습니다.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라던 그녀의 노래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오늘도 우리 귓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품기에는 너무나 천재적이고 진취적인 신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치명적 로맨스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잣대가 아닌 그가 품은 내면의 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함부로 정의하고 군중의 언어로 비난하며 현대판 윤심떡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발음을 틀림으로 치부하지 않고 예술가의 고뇌를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현해탄의 파도 속으로 사라진 두 영혼이 100년 뒤를 사는 우리에게 남긴 가장 절실한 부탁이 아닐까요? 비극은 끝났지만 그들이 갈망했던 나답게 살 권리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인물 산책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